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부지런히 달려와서 이제 8주차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지난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연구 방법론부터 결론 작성까지 쭉 연결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강의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방법론 철학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순한 도구 차원을 넘어서 연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방법론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조직하고 시각화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넘어가면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거, 그죠? 연구 방법론, 연구 결과,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research methodology, 그다음에 study result or findings and conclusion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이 방법론하고 방법하고 다르다고 그 전주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 여기 론자가 붙으면 단순히 그냥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게 아니고 연구자의 철학적 기반을 반영하는 체계적 접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론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연구 질문, 그리고 주제, 인식론, 그죠? 인식론 뒤에서 우리가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것 중에서 자신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방법론이라면 세 가지의 큰 철학 기반이 있습니다. 실증주의, 해석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증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객관성, 변수, 변인과의 인과관계, 일반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보통 양적 연구에서 여러분이 실험 연구를 하거나 우리 공대 여러분들 이공대 학생들은 이 실증주의에 기반한 연구 방법론에 철학적으로 기반을 해서 연구를 주로 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문사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증 연구를 많이 하겠죠. 그 말이 즉슨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지식이 또는 현실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주관적 경험과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 재창조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구의 맥락적 이해와 그리고 참여자 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실증 연구가 연결.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실증 연구, 실증 연구는 해석주의, 요렇게 된 실증주의, 해석주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용주의란 건 뭐냐? 연구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원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를 같이 활용하는 것. 그래서 보통 혼합 연구 방법에서 실용주의를 많이 사용합니다. 방법론적으로 저희가 좀 유연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꼭 실증주의나 해석주의나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 접근법 해서 조금 유연하게 실용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실험에서 본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증주의를 하면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해석주의를 주로 하는데 실증주의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거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실용주의로 가시고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랩에서 실험실에서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면 실증주의가 맞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연구 방법론입니다. 론. 그죠? 방법론과 방법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자, 수치 가능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변수나 변인 간의 패턴을 규명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여기 별표가 여기입니다. 객관적이고 일반화를 추구합니다. 연구자의 주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반화. 그래서
기존의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죠. 통계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수치 데이터의 패턴, 통계적 유의성. 그리고 결론적으로 양적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인과관계가 어떻느냐, 변수나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밝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립 변수를 이제 조작을 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는 방법, 인과관계. 또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위 배정해서 통제, 그러니까 실험군, 통제군. 결론적으로 실험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제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실험 연구라고 치면 이게 결론적으로 양적 연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인간 대상으로 할 때는 그죠?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론이 기반이 된 표준화된 도구를 대규모 포변 그죠?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규모 표본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상관 연구 두 개 이상의 변수, 그죠? 변수적 없이, 그죠? 그다음에 인과관계 비교하는 것, 그죠? 그래서 구조 방정식이 상관 연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회귀 분석이나.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질적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결론적으로 사람 대상으로 할 때 질적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물체, 뭐 미생물, 세포, 뭐 기기 이럴 때는 질적 연구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질적 연구는 사람과 대상,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깊게 탐구한다. 그죠? 그리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질적 연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연구적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연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역할 자체가 너무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도구로서의 연구자, 주관성과 성찰적 태도, 이거 성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이 연구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사례 연구를 할 때, 특정 사례를 깊이 탐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상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사례 연구에서 주로 많이 쓰이죠. 자,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은 초보 연구자들한테는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 하지 말고요. 졸업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연구자로서의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 중견 연구자 좀 되면 이렇게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 지향이라는 건 ethnographic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특정 문화나 집단의 생활 방식을 참여 관찰한다. 이런 것들도 질적 연구에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질적 연구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뷰와 관찰. 또는 여기서 질적 연구 중에서 들어가는 것들 자체가 테스트 분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 분석, 그렇죠? 선행 연구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질적 연구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이제 혼합 연구를 한다는 얘기는 혼합 연구는 양적과 질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데이터의 객관성과 질적 데이터의 맥락성을 혼합 연구에서 상호 보완한다라고 해가고 있고 핵심은 요겁니다. 다면적 탐구. 그러니까 한 측면, 한 퍼스펙티브, 한 앵글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현상을 관찰을 하고 있을 때 다면적 탐구, 다면적 평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단일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혼합 연구 방법을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수업을 촬영하면서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 설계를 할 때.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어드바이저, 그죠? 지도 교수와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양적 데이터하고 질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죠? 순차적으로 양적 먼저, 질적 먼저, 질적 먼저, 양적 먼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두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 교수와 항상 같이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패러다임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연구 설계를 할 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무턱대고 막 하시면 안 되고, 지도 교수님과 잘 상의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겠죠? 자, 연구 방법론 선택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무엇, 왜, 어떻게 여기서 얼마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라는 질문에 양적 관계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되면 양적 연구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떻게라는 거는 보통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영어로 쓴 것 중에서 연구 질문이 있잖아요. 연구 질문이 있는데 영어로 의문사로 what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보통 얘는 양적 연구가 많습니다. 근데 how로 시작하면 얘는 결론적으로 질적 연구가 많습니다. 꼭 100%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논문을 보실 때 연구 질문이 what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양적 연구입니다. 무엇을. 근데 how, 어떻게로 하면 질적 연구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법론을 선택하는 거는 연구 질문의 성격, 연구자의 입장,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검토 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목적 자체가 탐색적이다. 그러면 질적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탐색적인 거를 exploratory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xplore, 탐구, 탐험한다. 동사도 이런 동사가 쓰면 이거는 질적 연구에 해당됩니다. 근데 기술적 목적이다. 그렇다면 조사 연구와 관찰 연구를 하는 거죠. 설명이다. 변수 간의 관계의 원인을 규명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실험 연구를 하거나 얘가 결론적으로 양성 연구.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이미 딱 있어서 이거를 검증만 하게 되면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면 양성 연구가 맞습니다. 근데 이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로 뭔가 이론을 생성하거나 그죠? 결론적으로 탐구해야 된다. 그러면 질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지워버릴게요. 요거를. 네, 요걸 깔끔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잘 보시고, 아, 내 목적이 여기다. 이러면 질적 연구. 내 목적이 여기다. 이러면 양적 연구.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걸 또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내가 얼마나에 집중하겠냐? 그러면 양적 연구입니다. 아니야, 나는 어떻게 집중하겠어? 그러면 질적 연구죠. 이렇게. 이론이 확립되어 있어. 가설 검증만 하면 돼. 양적 연구. 이론이 부족해. 질적 연구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의 선택 기준과 전략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요 그림과 표를 보시고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제가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했던 얘기니까 반복이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느냐? 그죠? 자, 연구 결과의 제시는 여기 나왔다시피, 그죠?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닙니다. 읽는 사람, 독자를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했죠. 독자가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글로써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어떻게 데이터를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조직화, 세분화해야 잘 이해시킬 수 있죠, 독자들. 그래서 효과적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연구의 신뢰성도 높이고요. 독자 이해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본인 연구만의 학술적,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 부분, 그리고 논의 부분이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이 글을 읽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 와닿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저주가 잘 돼야 되고, 일관화돼야 되고, 그리고 완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죠. 그죠? 일단 명확성적인 측면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또 생각해서 제가 체크체크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발견을 먼저 제시해놓고 난 다음에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뭔가 복잡한 데이터는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원 데이터와 일치해야 되고요. 불확실성과 한계를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의미한 거하고 무의미한 거는 둘 다 나왔으면 둘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유의미한 것만 보고하고 무의미한 거를 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성, 정확성, 명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가설이 있고 연구 질문이 있으면 가설을 지지하지 않고 가설이 검증이 안 돼도 그러한 결과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특히 양적 연구라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더욱더. 그죠? 그러면 해석은 어딘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석은 논의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논의. 여기서 결과이기 때문에 리절트 부분에서는 주관적 해석이나 편견 없이 그냥 결과만 담담하게, 건조하게 보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 연구 질문이 있으면 연구 질문에 따라서 가설이면 가설의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리스트 생각해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 기술 통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 했는지 그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M 그죠?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기술 통계에서 가설을 얘기하고 가설에 따라서 어떻게 통계 분석 방법을 썼는지 보고 그리고 결과 여기서 해석이라는 거는 결과 해석은 여기서 논의에서 해당돼야 됩니다. 결과에서는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논의 부분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양적 결과를 제시할 때는 표, 그림, 차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수치가 중요할 때 어떤 패턴이나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면 표 안에 수치를 넣으면 되고 어떤 패턴이나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한다.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림, 그죠? 결론적으로 피규어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결론적으로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프. 거기서 막대 그래프 같은 거 포함하는 거, 이런 거죠. 막대 그래프는 범주,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독자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질적 연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제별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조직화,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뭐 풍부한 인용 부분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자세한 기술. 입니다. 이것도 같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주제별 분석을 많이 하면 주제별로 조직화,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되는 얘기는 맥락을 풍부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인용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뷰를 전사한다 그러죠. 전사한다는 게 뭡니까? 인터뷰 대본을 이렇게 쫙 다 하잖아요. 이 중에서 주제와 가장 되는 것을 발췌해서 인용하는 거죠. 발췌. 그래서 인터뷰 대본이 30장이다. 2시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30장은 논문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럼 30장 중에서 나의 주제와 나의 분석에 가장 알맞는 것을 조금씩 발췌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질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그죠? 참가자 A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결과를 얘기하고 참가자 B가 이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도 산과 측정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세 가지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 둘, 세 개. 요게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터뷰 데이터도 이걸 얘기하고 관찰 데이터도 이걸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문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해서 사례 연구를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삽니다. 아시겠죠? 자, 혼합 연구.
결론적으로 혼합 연구는 일단 양적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고요. 그리고 질적 데이터를 이렇게 모읍니다. 얘를 따로따로 분석을 해요. 그럼 얘의 결과가 나오고 얘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데이터에서 분석, 질적 데이터 분석을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일단 먼저 따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따로 분석한 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방향성, 같은 결과를 보여주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적하고 질적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시하는 건데 단순히 나열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요. 새로운 인사이트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양적을 통하고 먼저 하고 질적을 하면 통계적 패턴의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질적에 있는 걸 양적으로 확정하면 일반화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혼합 연구라 하면 이 방법을 많이 따릅니다. 양적을 먼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패턴들이 나왔어요. 이 패턴들이 질적에서도 똑같이 되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해를 창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합 연구는 항상 누구랑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과 연구 설계를 할 때 항상 상의를 먼저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 텐데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이제 보고를 할 때 어떤 영어 문장을 써야 되는지도 우리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비주얼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죠? 비교는 막대 그래프, 관계는 산점도, 분포는 히스토그램, 변화는 선 그래프, 그죠? 색상을 구분을 하고, 그죠? 여기서 인지적 부화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 입장에서 한 번에 다 담지 못한다는 게 부하가 걸린다니까. 뇌에 부하가 걸린다. 인지적으로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한꺼번에 이 정보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부하,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온 걸 최소화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글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모든 걸 다 표시하는 것보다 그림, 그래프, 표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비주얼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특히 양적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이거 핵심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결과 다 했고 이제 논의입니다. 논의. 논의는 디스커션이죠. 그죠? 자,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같이 쓰는 그러한 저널들도 있고 따로 떼서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따로 떼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논의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결과 요약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더 큰 의미를 탐구하고 더 큰 맥락에서 가치와 함의를 논증한다.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논의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저희가 체크리스트처럼 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의라는 거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그죠? 기존에 있는 이론적 맥락 지식에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탐구해서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 그리고 이 연구가 중요하다는 이 기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과 부분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요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 연구와 연결을 하는 거죠. 아, 기존 연구하고 내 연구는 같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 지지합니다. 다른 연구를 보여주네? 상충한다. 다른 거. 그러면 새로운 발견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존의 연구하고 비교했고
기존의 연구와 내 연구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 이러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내 연구를 통해서 이 이론들이 계속 검증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까지 하면 디스커션인데 결과까지 만약에 다 쓸 것이다. 결론까지 다 쓸 거면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제안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연구의 독자성과 기여도. 자, 우리 연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법론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했다. 아니면 미지의 영역을 탐구했다. 새로운 관점이나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논의 섹션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다 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게 핵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결론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연구의 한계를 솔직하게 체계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신뢰성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완벽한 연구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구의 한계점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법론적으로 표본이 너무 샘플이 너무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측정 도구가 어떤 거를 측정 안 할 수도 있고요. 연구 설계가 환경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수집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통계나 분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탑티어 저널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수집하는데 어떤 환경이 있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분석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나중에 디펜스 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향후의 연구 방향도 제시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호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미래에 있는 연구 계획이나 방향성 그리고 제한점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이 너무 적었으면 표본을 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종단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장기간의 연구를 얘기합니다. 이 연구가 너무 텀이 짧았다. 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방법론적으로서 너무 양적만 했다. 또는 너무 질적만 했다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안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죠. 자, 범위가 다른 맥락, 다른 집단, 관련 변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플리케이트라고 부르는 복제 연구, 그러니까 남이 했던 거를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는 연구에서는 이것이 다른 맥락에도 적용이 되는지, 다른 집단 대상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관련 변수가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용적 연구도 합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례 연구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롭게 적용해 보는 거죠. 뭐 정책 연구도 없는 거. 심화 탐구 연구라는 거는 조절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변수나 변형을 다르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다르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그 시간 자체가 많이 지났는데 일단 네. 뒤에 지금 이 내용이 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요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연구 한계까지 얘기를 했고 향후 연구 방향성 얘기했고 결론 섹션 요 내용부터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이렇게 끊고 연결해서 두 번째 강의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요 결론부터 다음 강의에서 연결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